오늘은 제가 장편 소설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김호연 작가님께서 집필하신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에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청파동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어떤 한 동네 골목에 있는 편의점에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노숙자 한 명이 편의점 야간 알바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해프닝과 또 어떤 신선한 변화들을 재밌게 풀어낸 소설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평소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만든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쉽게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의 진미 도시락. 연명숙 여사가 가방 안에 파우치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기차는 평택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문제는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파우치를 잃어버렸다는 현실보다 감퇴되는 기억력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새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행적을 필사적으로 떠올려 보았다. 서울역에서 KTX 기차표를 끊을 때까지는 분명 파우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파우치에 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표를 끊을 수 있었겠지. 이후 대합실 TV 앞에 앉아 24시간 뉴스 채널을 보며 30여 분간을 기차를 기다렸다. 탑승하고는 가방을 안은 채 잠시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방금 전 휴대폰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을 때 안에 있어야 할 파우치가 없다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랐을 뿐이었다. 지갑과 통장과 수첩, 자신의 중요한 것들이 담긴 파우치가 없다는 것에 그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옆 여사는 자신이 타고 있는 기차의 속력에 뒤지지 않게 두뇌를 가동해야 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풍경을 되돌리기라도 할 듯 기억을 리와인드했다. 혼잣말에다 다리를 떨며 골몰에 있는 그녀의 행동에 옆자리 중년 사내가 헛기침을 했다. 그녀의 몰입을 방해한 건 옆자리 사내의 헛기침이 아니라 가방 안에서 울린 휴대폰 착신 음악이었다. 아바의 노래였는데 공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치키티타였나 댄싱 퀸이었나. 아이고 준이야, 할머니가 진짜 치매가 오려나 보다. 옆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 휴대폰을 꺼내고 나서야 공명이 땡큐 포 더 뮤직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동시에 낯선 공이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다. 다만 주변의 소음이 공공장소임을 짐작해 했다. 누구세요? 염영숙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나 거칠고 불분명했다. 마치 겨울잠을 끝낸 곰이 동굴에서 나와 처음 입을 열면 나올 법한 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지갑이요? 네, 맞아요. 주우신 분인가요? 어디시죠? 서울 어디요? 혹시 서울역 아닌가요? 그쵸, 서울역.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휴대폰 옆으로 내신 뒤에 목청을 가다듬었다. 지갑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차 아니고요. 다음 역에 내려 바로 돌아갈 테니까 좀 보관해 주시거나 어디 맡겨 주실 수 있나요? 사례는 제가 가는 대로 해드릴게요. 여기 있죠? 갈 데도 없죠. 아, 그래요? 알겠어요. 서울역 어디서 만날까요? 공항철도 가는 길 GS 편의점이요. 네, 고맙습니다. 빨리 갈게요. 천천히 와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기분이 묘해졌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동물의 음성 같은 어눌한 말투는 그가 노숙자임을 확신케 했다. 무엇보다 갈 데도 없죠라는 말뜻으로 보나 공중전화가 분명한 공이번호로 보나 그는 휴대폰이 없는 노숙자가 분명했다. 염려사는 잠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갑을 돌려준다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다른 걸 요구할까 두려움이 번졌다. 하지만 전화까지 해 지갑을 순순히 돌려준다고 호의를 베푸는 사내가 굳이 해코지할 것 같진 않았다. 사례비로 지갑 속 현찰 4만 원을 건네주면 충분할 듯 했다. 마침 천안에 정차할 거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염려사는 휴대폰을 가방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기차가 수원을 지날 즈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땡큐포드 뮤직의 가사를 치매 예방하듯 되뇌이며 액정을 확인하니 아까와 같은 번호였다. 염려사는 불안한 기분을 애써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저요. 사내의 웅크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염려사는 변명하는 학생을 상대할 때처럼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배가 고파서요. 그래서요? 편의점 도시락 안 돼요? 순간 염려사의 마음에 미열이 일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한결 너그럽게 만들어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세요. 도시락 사드시고요. 목마를 테니 음료수도 같이 사드시고 계세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 결제 문자가 떴다. 이건 마치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전화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재빠른 시간이었다. 많이도 배고픈 걸 보니 그의 정체는 서울역의 맹주, 비둘기의 친구, 노숙자가 확실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GS 박찬호, 투머치 찬 많은 도시락 4,900원 이라고 떠 있었다. 음료는 안 사 먹은 거 보니 염치는 있나 보네. 염려사는 혹시 모르니 누군가를 불러야 할 거 고민했던 마음을 접고 그와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 나이 이른에 치매 염려 증상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위험을 믿었다. 교단에서 정년을 맞을 때까지 한 번도 비굴하게 굴지 않고 당당히 온갖 학생들을 상대했던 자신을 믿기로 했다. 서울역에 도착하고 바로 공항철도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발견했다.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자 전방 오른편에 GS 편의점이 있었고 곰의 목소리를 지닌 사내가 도시락에 얼굴을 묻은 채 그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가갈수록 분명해지는 그의 실체에 그녀는 다시 긴장의 끈을 움켜쥐었다. 대걸레같이 떡이 져있는 장발의 사내는 얇은 스포츠 점퍼와 더러워져서 베이지색인지 갈색인지 모를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런 그가 매우 정성스러운 젓가락질로 도시락 속 비엔나 소시지를 집어먹고 있었다. 확실히 노숙자다. 염려사는 마음을 다잡고 다가갔다. 그때였다. 3명의 낯선 사내가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염려사는 놀라서 다가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3명의 하이에나 같은 사내들 역시 노숙자임이 분명했는데 그들은 도시락 사내를 누르고 뭉갠 채 무언가를 뺏기 위해 안간힘을 써댔다. 그녀는 주위를 돌아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숙자의 흔한 다툼으로 여기고 힐끔대기만 할 뿐이었다. 사내는 먹던 도시락을 떨군 채 온몸을 공처럼 웅크리고 방어를 했다. 하지만 결국 놈들에 의해 목이 졸리고 팔이 들리며 지키고 있던 물건을 빼앗기고 말았다. 안절부절 못하며 살피던 염려사의 시야에 놈들이 뺏은 물건이 확 들어왔다. 자신의 분홍색 파우치였다. 도시락 사내를 떼어내듯 발로 몇 번 밟은 뒤에 노숙자 셋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염려사는 손발이 떨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주저앉았다. 그때 사내가 반격하듯 일어나 파우치를 쥔 놈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괴성과 함께 사내가 놈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렸다. 놈을 짓누르며 다시 파우치를 빼앗은 사내를 곧 다른 녀석들이 덮쳤다.
순간 염여사의 눈에 불이 들어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튀어나가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야, 이놈들아, 그거 놓지 못해? 그녀의 고함과 돌진에 녀석들이 멈칫했다. 달려간 그녀는 가방을 들어 맨 앞 녀석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놈이 고통스러워하자 다른 녀석들이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도둑이야, 내 지갑 훔쳐간다, 이놈들이야. 염여사의 앙칼진 외침에 사람들이 멈춰 관심을 주기 시작하자 녀석들이 하나 둘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오직 도시락 사내만이 품 안에 파우치를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내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사내가 고개를 들어 염여사를 올려다보았다. 맞아서 부은 눈두덩이, 코피와 콧물이 섞여 나오는 코, 수염으로 가려진 입이 마치 사냥을 갔다가 다쳐서 돌아온 원시인처럼 보였다. 사내는 그제야 자신을 공격하던 놈들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듯 서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염여사 역시 손수건을 꺼내 그런 사내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순간 노숙자 특유의 퀴퀴하고 역한 냄새가 코에 훅 들어왔다. 염여사는 숨을 참으며 그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사내는 고개를 저은 뒤 점퍼 소매로 쓱 코를 문질렀다. 그녀는 행여 파우치에 사내의 피와 콧물이 묻을까 염려가 드는 스스로에게 짜증이 일었다. 진짜 괜찮아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곤 염여사를 살폈다. 유심히 살피는 사내의 눈빛에 그녀는 잠시 자신이 뭘 잘못한 거라도 있나 걱정이 들었고 어서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그래, 이제 파우치를 돌려받아야겠다. 고마워요, 그거 챙겨줘서. 사내가 자신의 왼팔로 감싼 파우치를 오른손으로 잡더니 그녀에게 건넸다. 그런데 염여사가 파우치를 받으려는 순간 사내가 다시 그것을 자기 품으로 회수했다. 놀란 그녀를 꼼꼼하게 살피며 그가 파우치를 열었다. 뭐 하는 거예요? 주인 맞아요? 그럼요, 내가 주인이니까 알고 온 거잖아요. 아까 나랑 통화한 거 기억 안 나요? 터무니없는 그의 의심에 염여사는 기분이 나빠지려 했다. 사내는 가타부타 말없이 파우치를 뒤져 지갑을 찾았고 거기서 신분증을 꺼내 살폈다. 주민번호요? 아니,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해야 해요. 이거 주인 돌려줄 책임이 있어요. 거기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 붙어 있잖아요. 비교해보세요. 사내는 맞아서 부은 눈을 끔뻑거리며 주민등록증과 염여사를 번갈아 살폈다. 사진 안 같아 보여요. 황당함에 염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혀를 찼다. 화도 나지 않았다. 오래됐어요, 사진. 사내가 덧붙였다. 오래된 사진이지만 분명 염여사의 얼굴이고 알아볼 만도 한데 아마도 건강 상태를 반영하듯 사내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혹은 그녀가 정말 몰라보게 늙었거나. 주민번호 말해봐요. 염여사는 짧은 한숨을 내쉰 뒤 사내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52072호 됐어요? 맞네. 확실히 해야죠. 그쵸? 사내가 동의를 구하는 눈짓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넣고 다시 파우치에 담아 건넸고 염여사는 파우치를 받았다. 한바탕 소동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자 염여사는 사내에게 고마움이 물결치기 시작했다. 다른 노숙자들에게 맞아가면서까지 파우치를 지킨 것부터 주인에게 잘 돌려주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한 것까지 사실 어지간한 책임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사내가 끙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염여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지갑에서 현찰 4만 원을 꺼냈다. 여기요. 염여사가 건넨 돈을 보고 사내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다. 받아요. 사내는 현찰로 손을 뻗는 대신 점퍼로 손을 넣어 정체를 알 수 없는 휴지 뭉치를 꺼냈다.
그걸로 코피가 흐르는 코를 훔쳤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사례비를 쥔 손이 민망해진 그녀는 한동안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웅크리고 도시락을 먹던 편의점 앞으로 허우적 걸어가더니 몸을 숙였다. 그녀는 사내를 뒤따라갔다. 편의점 앞, 아까 먹던 도시락이 뒤집어진 광경을 보며 사내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뒤이어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다. 한동안 그의 뒷모습을 살피던 옆여사가 몸을 숙여 등을 두드렸다. 사내가 뒤를 돌아보자 그녀는 주눅든 학생을 다독일 때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저씨, 나랑 잠깐 어디 좀 가요. 네? 서부역 방면으로 나오며 사내는 잠시 멈칫했다. 마치 자연의 품을 떠나 아스팔트 위 트럭에 올라타길 거부하는 초식동물 같았다. 옆여사는 재촉하듯 손짓을 해 결국 그를 서울역 역사에서 빠져나오게 했고 함께 가롤동길을 걸었다. 사내는 옆여사의 속도에 맞춰 몇 번쯤 간격을 두고 뒤를 따랐고 그녀는 젠걸음으로 가롤동을 지나 청파동을 향해 나아갔다. 늦가을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떨어진 열매가 사내와 비슷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옆여사는 왜 대뜸 그를 데리고 나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살해를 거부한 사내에게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었다. 사내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파우치를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자 노숙자임에도 올바른 행동을 한 걸 지지해주고 싶었다. 오랜 시간 교단에 서 있으며 몸에 밴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여기서도 발휘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옆여사는 모태신앙으로 생애 전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왔고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준 노숙자 사내에게 자신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었다. 15분쯤 걸었을까 서부역 뒤편의 칙칙한 거리가 끝나고 세련된 큰 교회 빌딩이 눈에 들어왔다. 여대 앞인지라 청바지에 점퍼를 입은 여학생들이 깔깔대며 지나갔고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분식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옆여사가 뒤를 돌아보자 사내는 두리번대며 거리 풍경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와 사내를 피해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사내의 조합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곳 청파동이 바로 자신의 동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매장이 자리한 곳이기도 했다. 숙명여대 방향으로 접어든 옆여사는 사내를 꼬리처럼 매단 채 골목을 두어 번 지나 작은 삼거리에 다다랐다. 삼거리로 갈라지는 모퉁이에 자리한 편의점. 그곳이 옆여사가 소유한 작은 사업체였고 사내에게 다시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편의점 문을 열고 옆여사가 사내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사내는 쭈뼛거리다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어서오세요. 아, 오셨어요? 아르바이트생 시은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옆여사에게 미소로 인사했다. 옆여사도 미소로 답하는데 순간 시연의 표정이 뜨악해지는 게 보였다. 아, 괜찮아. 손님이야. 손님이라는 말에 사내를 살피는 시연의 표정이 더 일그러졌다. 옆여사는 그녀가 어른이 되려면 한참은 멀었다 생각하며 사내의 팔을 끌고 도시락 진열대로 향했다. 사내는 눈치가 빠른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그저 묵묵히 옆여사를 따랐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골라요. 여기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그럼... 응? 입맛을 다시던 사내가 갑자기 입을 벌린 채 멍해졌다. 왜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박찬호 도시락 없어요. 여긴 GS 편의점이 아니에요. 박찬호 도시락은 GS에서만 팔거든요. 여기도 맛있는 거 많아요. 한번 골라봐요. 박찬호가 도시락도 잘해요. 사내의 라이벌 편의점 도시락 타령에 기가 막힌 옆여사는 앞에 있는 가장 큰 도시락을 집어 사내에게 들이밀었다. 이거 먹어요. 사내 진미 도시락. 이거 반찬도 많고 좋아. 도시락을 받아든 사내는 신중하게 반찬에 가짓수를 세어보았다. 12찬이다.
그거면 노숙자에겐 수라상이다 이 녀석아. 옆 여사가 도시락을 탐구하듯 살피는 사내를 보며 속갯말을 했다. 확인이 끝났는지 사내는 고개를 들고 그녀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마치 자기 지정석인 양 가게를 나가 야외 테이블로 향했다. 녹색 플라스틱 야외 테이블은 금세 사내의 작은 식탁이 되었다. 사내는 마치 귀중품을 다루듯 도시락 뚜껑을 열어 정성 들여 젓가락을 갈라 2개로 만든 후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옆 여사는 사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다 돌아서서 컵 된장국을 하나 집어와 계산대에 올렸다. 시연이 바로 알아채고 바코드를 찍었고 옆 여사는 된장국에 온수를 부은 뒤 수저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같이 먹어요. 국물이 있어야 좀 낫지. 옆 여사가 내려놓은 된장국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던 사내는 수저를 건넬 새도 없이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뜨거움 따윈 잊은 듯 된장국의 반을 후루룩 마신 뒤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젓가락질을 했다. 편의점으로 들어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온 옆 여사는 그것을 사내의 옆에 내려놓은 뒤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사내가 도시락을 먹는 걸 바라보았다. 겨울잠을 자고 나와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겨울잠을 자기 위해 영양을 채워야 하는 건지 아무튼 꿀통 파먹는 곰꼴이다. 노숙자라면 하루 3끼 온전히 먹기도 힘들 텐데 덩치는 또 왜 저렇게 좋은 걸까? 그녀는 노숙자가 살이 찌는 게 빈곤층의 비만율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했다. 아니면 너무 허겁지겁 먹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천천히 좀 먹어요.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사내가 볶음김치 국물을 입에 묻힌 채 옆 여사를 올려다보았다. 아까의 경계 어린 눈빛이 아닌 고분고분한 표정이었다. 맛있어요. 사내가 옆에 둔 도시락 뚜껑을 보고는 다시 덧붙였다. 진짜 사내진미. 사내는 말을 끝맺는 대신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하곤 다시 된장국을 들어 마셨다. 제법 안정감 있게 행동하는 걸 보니 허기를 채워 정신이 든 듯했다. 남은 어묵볶음을 젓가락질하는 그를 보며 옆 여사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얼마 남지 않은 어묵볶음을 집요하게 집으려고 하는 그의 안간힘에서 삶의 숭고함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배고프면 이리로 와요. 언제라도 도시락 먹고 가요. 사내가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응시했다. 알바들한테 말해둘 테니 돈 낼 거 없이 그냥 먹으면 돼요. 폐기된 거 말이죠? 아니, 새 거 먹어요. 왜 폐기된 걸 먹어요? 알바들 폐기된 거 먹어요. 나 그거 아주 최고예요. 우리 편의점은 폐기된 거 안 먹여요. 알바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먹어요. 내 그리 말해둘 테니까. 사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니 다시 꾸벅 인사를 하고 어묵볶음 조각을 집으려 했었다. 옆 여사는 진작 가져온 수저를 그제야 그에게 건넸다. 사내가 수저를 봤더니 마치 침팬지가 스마트폰을 보듯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한 번 배운 자전거 타기를 시간이 지나도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수저로 어묵볶음 조각을 긁어모아 담았다. 그런 뒤 만족스럽게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깔끔하게 비운 플라스틱 도시락에서 고개를 든 사내가 옆 여사를 보았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야말로 파우치 시켜줘서 고마워요. 그게 원래 2놈이 챙겼어요. 2놈이요? 예, 그래서 나 2놈 혼내고 뺏었어요. 그 지갑 든 거. 그럼 내 파우치를 훔친 놈들에게서 댁이 그걸 굳이 뺏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려주려고?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옆 여사가 떠다준 종이컵에 물을 마셨다. 2놈이면 나 이겨요. 셋은 힘들어. 걔들 다음에 따로 나한테 혼나요. 말을 마친 사내가 서울역 상황을 떠올리다 분이 나는지 이를 드러냈다. 누런 이빨과 그 사이에 낀 고춧가루가 옆 여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의 모습에서 생기가 느껴져 기분이 풀렸다. 사내가 남은 물을 마시고 주위를 살폈다.
근데 여기 어디죠? 여기? 청파동. 푸른 언덕. 푸른 언덕. 좋네요. 사내가 우거진 수염 속 입꼬리를 올리곤 도시락과 된장국 용기를 집어들고 일어났다. 자연스러운 행동인 양 재활용통에 그것들을 버린 사내는 옆여사의 앞으로 와 점퍼에서 다시 휴지 뭉치를 꺼내들어 입을 닦았다. 그러고는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한 뒤 편의점을 등졌다. 옆여사는 퇴근하는 직장인처럼 서울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옆여사는 파우치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기차안 상황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털어놓았다. 그런 옆여사의 이야기에 시연은 신기함과 걱정이 반반 섞인 추임새를 연신 터뜨렸다. 재밌는 사람이야. 경우가 있어 노숙자라고는 믿기지가 않네. 제가 보기엔 그냥 노숙자인데. 지갑에 혹시 없어진 거 있나 보세요. 옆여사가 파우치를 열고 살폈다. 모든 게 그대로다. 시연을 향해 그것 보라는 듯 웃던 옆여사가 문득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들어 보였다. 달라 보이니? 똑같으신데요. 흰머리 조금 빼곤 하나도 안 늙어 보이세요. 옆여사는 직접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증명사진과 지금의 자신은 꽤 달라 보였다. 분하지만 그 사람 말이 맞네. 예? 경우가 있어. 시연이 넌 배려가 있고. 옆여사는 시연에게 앞으로 그 덩치 큰 노숙자 사내가 오면 도시락을 주라고 한 뒤 알바 모두에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시연은 마뜩잖은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도 편의점 단톡방에 옆여사의 지시사항을 올리기 시작했다. 옆여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편의점을 돌아보았다. 그러다 금세 풀이 죽었다. 노숙자 사내가 도시락을 먹는 동안 왔다 간 손님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정말로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침이 다 쓰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선행을 받았고 또 베풀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하루였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데 부산 안 가세요? 아이고 대정신봐. 아직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늦게라도 오늘 밤까진 부산에 도착해야 했다. 사촌 언니의 장례식이 있었고 간 김에 며칠 더 부산에서 보낼 계획이었다. 옆여사는 파우치를 가방에 잘 집어넣고 다시 서울역으로 향했다. 부산에서 닷새간 일을 보고 돌아온 옆여사가 편의점에 들렀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시연은 커플 손님의 음료를 계산하며 눈으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커플 손님이 나가자마자 계산대를 나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안부 인사와 편의점엔 별일 없었냐는 문답이 오가고 나자 시연이 기다렸다는 듯 옆여사 옆에 착 붙어 말했다. 사장님, 그 사람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왔어요. 누구 말이야? 아, 그 노숙자 사네? 네, 매일 제 시간에 와서 도시락 하나씩 꼬박 먹고 갔어요. 다른 알바들 타임에는 안 왔어? 네, 제 시간에만 왔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니니? 옆여사의 짓궂은 농담에 시연이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눈을 흘겼다. 옆여사는 웃음에 농담이라는 말로 시연의 투정을 받아주었다. 근데요 사장님, 생각해보니까 제 시간에만 오는 게 저녁 8시 폐기 시간 맞춰 오는 거더라고요. 뭐? 새거 주라고 했잖니. 말했죠. 근데 새거 드시라고 해도 죽어라 폐기 도시락만 먹겠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새거 주겠다고 말했는데 성의 없게 되잖아. 사장님, 그게 쉽지가 않은 게요. 그 사람 웅얼웅얼거리면서 계속 카운터 앞에서 우겨대면요, 일단 냄새가 나요. 편의점에 큰 똥이 하나 놓여있는 꼴이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카운터에 있는 거 보고 들어오던 손님이 나간 적도 있다고요. 어쩌겠어요. 빨리 치우려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빨리 주어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내보내고 나선 환기도 시켜야 되고요. 알겠다. 제가 보기엔 작정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도시락 폐기 시간 딱 맞춰 오더라니까요. 경우가 있어, 역시.
어제는 좀 늦길래 어디 아픈가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시연이 혀로 입술을 쓸며 정말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옆녀서는 헛웃음이 나왔다. 키만 크고 바짝 마른 몸에 마음까지 여린 시연을 볼 때마다 옆녀서는 바람에 정신없이 흔들리는 가게 홍보풍선 인형이 떠오르곤 했다. 시연이 너 그렇게 착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 그러니? 사장님이야말로 노숙자한테 도시락을 맨날 주실 순진한 생각을 하시다니. 그 사람이 불쑥 동료들까지 데려오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시연이 되받아친다. 아무렴 풍선 인형도 탄력이 있다. 그럴 사람은 아니더라. 에이, 어떻게 그걸 하세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그러니 너도 고용한 거 아니겠어? 역시 대단하시네요. 존재하지 않는 막내딸 같은 시연과의 대화는 늘 즐겁다. 옆여사는 어서 시연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당당히 이곳을 뜨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편의점을 떠날 그녀를 생각하니 서운함이 벌써 뭉게뭉게 일었다. 방울 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오고 시연이 인사와 함께 카운터로 돌아갔다. 옆여사는 편의점을 돌아보며 남은 도시락을 살폈다. 조만간 도시락 폐기 시간에 한번 나와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름도 모르는 노숙자 사내의 이름을 묻기 위해. 다음날 옆여사는 도시락 폐기 시간에 맞춰 편의점으로 나왔다가 노숙자 사내가 야외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가을 저녁에 쌀쌀함이 느껴지는 가운데 사내는 수그린 채 담배꽁초와 종이컵과 맥주캔을 주섬주섬 줍고 있었다. 굼뜬 움직임으로 집어든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함으로 가져가 신중히 살핀 뒤 분리수거하는 모습은 꽤 근사해 보였다. 그때 시연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야외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사내에게 기척을 했다. 돌아본 사내는 대면대면 목례를 하고 시연도 목례를 하고 돌아서다가 지켜보는 옆여사와 딱 마주쳤다. 오셨어요? 도시락 챙겨드리는 거니? 네, 청소도 저분이 도와주시니까 고맙잖아요. 시연이 빙긋 웃고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노숙자 사내가 옆여사의 시선에 다시 들어왔다. 노숙자 사내도 그녀를 보고 꾸벅 인사를 한 뒤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옆여사는 말없이 그의 앞에 가 마주 앉았다. 도시락은 전자레인지에 데웠는지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사내는 옆여사가 신경 쓰이는 듯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녀가 손으로 식사를 하라는 신용을 하자 그제야 젓가락을 뜯었다. 그런 뒤에 점퍼 주머니에서 녹색 병을 꺼내는 게 아닌가? 소주가 반쯤 든 녹색 병의 뚜껑을 딴 사내는 치우다 남은 종이컵에 술을 따랐다. 옆여사는 딱히 제지하지는 않고 그가 반주와 함께 도시락을 해치우는 걸 바라봤다. 곧 사내도 그녀를 불편해하지 않으며 식사에 열중했다. 사내가 도시락과 소주를 모조리 해치울 즈음 옆여사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캔커피 2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시 맞은편에 앉은 뒤 캔커피를 건네자 사내가 반색을 했다.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따 꿀물 마시듯 그가 들이켰고 옆여사도 마셨다. 늦가을의 스산한 기운이 따뜻한 캔커피에 녹는 기분이었다. 여름에는 맥주를 마시는 손님들이 떠들거나 담배를 피워대 민원도 들어오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려 관리가 힘들지만 편의점 야외 테이블은 확실히 동네의 쉼터이자 작은 여유가 있는 곳이다. 그녀가 수차례 민원과 직원들의 불평에도 이곳을 없애지 않은 이유였다. 날이 춥죠? 유령이 옆에서 휘파람 소리라도 낸 듯 옆여사는 놀래서 사내를 쳐다보았다. 식사는 내내 한마디도 없었기에 그가 대화를 싫어하는 걸로 여긴 그녀는 그의 이름을 묻는 것도 포기한 참이었다. 그런데 먼저 안부를 물어주니 다시 흥미가 돋았다. 그러네요. 날이 추워질 텐데 그쪽은 계속 서울역에 있을 거예요? 추워지니까 더 거기 있어야죠. 뭐지? 지난주에 만났을 때보다 말투가 한결 안정적이다. 편의점에 와 도시락을 먹으며 사회화가 이루어진 건지도 모르겠다. 옆여사는 이참에 사내에 대해 궁금한 것을 최대한 많이 묻기로 마음먹었다. 하루에 이거 한 끼 먹는 게 다예요? 종교 행사가 점심 먹는데
찬송가 시켜 싫어요. 하긴 좀 그렇죠? 그런데 집이 어디예요? 돌아갈 생각은 안 해봤어요? 몰라요. 그럼 그쪽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모른다고요? 나이는요? 전에는 뭐하고 살았어요? 몰라요. 말은 텄는데 답은 모르쇠다. 이러면 묵비권과 뭐가 다른가? 눈치가 빠른 염려사조차도 사내가 진짜로 자기의 이름을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교감을 하려면 어떻게든 서로의 호칭을 정리해야 했다. 그럼 내가 그쪽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내가 대답 대신 서울역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돌아가고 싶은 건가? 자신이 아는 유일한 공간으로. 그때 그가 고개를 돌려 염려서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독고. 독고? 독고. 다들 그렇게 불러요. 성이 독고예요? 이름이 독고예요? 그냥 독고. 염려사는 한숨을 쉰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독고씨. 매일 잊지 말고 오도록 해요. 엊그제는 늦게 왔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그러지 마요. 신경 쓰지 마요. 사람이 늘 제 시간에 오다 늦으면 신경 쓰이지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러니까 매일 늦지 말고 와요. 와서 도시락도 먹고 지금처럼 운동 삼아 여기 청소도 도와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혹시 지갑 잃어버리면 얘기해요. 응? 제가 또 찾아드리게. 제가 보답할 게 없으니까. 독고씨 경호 바른 줄 알았더니 그쪽 도움 받으려고 일부러 지갑을 잃어버리라고요? 아니요, 잃어버리면 안 되고 아무튼 뭐든 도울 거 있으면 말해요. 염려사는 기특한 마음과 허탈한 기분이 동시에 들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정도로 도움이 절실하진 않다. 아니면 그에게도 우리 편의점이 한심해 보이는 걸까? 그녀는 독고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독고씨, 먼저 스스로를 도우세요. 그가 명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뭐 이런 걸로 주눅이 들 것까지야. 그리고 도시락을 먹게 해주는 건 독고씨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주를 먹는 걸 가만히 둘 순 없어요. 도시락은 안주가 아니라 끼니예요. 독고씨가 술 취하는 걸 내가 도울 순 없습니다. 한 병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어쨌든 난 원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야외 테이블은 내 소유고 여기서 소주는 허락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요. 독고씨가 말없이 침을 삼켰다. 뒤이어 소주병으로 시선을 옮기더니 가만히 집어들었다. 염려사는 그가 그걸로 공격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 잠시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소주병을 빈 도시락 용기 위에 얹은 뒤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분리수거 공간으로 이동했다. 염려사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돌아온 독고씨는 예의그 점퍼에서 알 수 없는 휴지 뭉치를 꺼내 테이블을 닦은 뒤 그녀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염려사는 독고씨라 불리는 사내의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눈으로 배웅했다. 독고, 홀로 고독하다는 뜻일까? 아니면 독고 노인으로 살아서 독고라 불리게 된 걸까? 이름만큼이나 쓸쓸한 그의 뒷모습을 그녀는 당분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급하게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시안과 수다를 떨며 편의점의 저녁 시간을 지키던 염려사는 막 출근한 성필씨의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얼마 없는 머리숱을 손으로 쓸어대며 아는 분을 통해 중소기업 사장의 운전기사 일을 얻었다고 했다. 사흘 안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사람 좋은 얼굴에 미안함을 담아 양해를 구했다. 야간 알바는 편의점에서 가장 힘든 시간대여서 인력 역시 구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지난 1년 반 동안 성필씨가 묵묵히 지켜준 덕에 별다른 걱정 없이 밤을 보냈는데 다시 이 자리가 비교된다. 구할 순 있어도 금방 그만두는 바람에 수시로 땜빵을 서야 한다. 안정적인 야간 알바를 구할 때까지 앞으로 한동안 그렇게 보낼 생각을 하니 염여사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다. 염여사는 성필씨가 재취업으로 편의점을 떠날 때 기쁘게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성필씨에게 그동안 편의점의 밤을 잘 지켜줘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덕담을 건넨 뒤 보너스를 챙겨주겠다고 덧붙였다. 성필씨는 감동한 표정을 지으며 남은 사흘도 마저 애쓰겠다고 답했다. 사장님 좀 멋진데요? 성필씨가 조끼를 챙겨 입으러 창고에 간 사이 시연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다. 시연이 너도 합격만 해. 합격만 하면 출근 정장은 내가 사주마. 진짜요? 비싼 거 사도 돼요? 신입이 비싼 옷 입고 출근하면 찍혀. 무난한 걸로 사줄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네. 아, 그나저나 당장 야간 알바 구해야지. 너 친구들 중에 노는 애들 좀 알아봐. 나도 교회 청년회에 마련올 테니까. 저 커미션 주는 거죠? 그래, 대신 못 구하면 네가 야간 알바 하는 거야. 그건 싫어요. 사흘 안에 사람 못 구하면 너 아니면 내가 해야 돼. 오 여사는 아들 때문에 안 되고 우리밖에 더 있니? 그럼 이 할머니가 야간에 여길 지키며 물건 진열을 다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생각하니? 염여사가 일장연설을 하자 시연이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굴렸다. 알아볼게요. 노는 애들은 많아요. 짱 좋은 사장님이 있다고 해. 그럼요. 염여사는 쏟아지는 물품 박스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장사도 안 되면서 발주 욕심은 왜 이리 냈는지.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출입문 앞에 쌓여가는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다. 배송 매니저는 출입문까지만 배송해준다. 여기서부터 창고까지는 편의점 직원이 직접 옮겨야 한다. 몇 차례 나르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떨렸다. 염여사는 마지막 박스를 쌓아놓고 가는 배송 매니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성필씨가 일을 그만둔 지도 벌써 일주일. 역시 야간 알바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처음 사흘은 몇 달 뒤 입대를 앞둔 교회 청년이 지원했지만 고작 며칠 일하고는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뻔한 거짓말을 남기고 공문이를 빼고 말았다. 그 녀석, 그래서는 군대에서 어떻게 버틸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편의점의 밤이 더 걱정이었다. 이후 사흘째 염여사가 밤을 새우며 근무 중이다. 시연은 마침 특강이 생겨 새벽부터 노량진으로 가야 한다며 잔뜩 미안해했다. 얄미운 지고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는지 문제라도 출제해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역사 선생 출신인 염여사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역사 문제는 눈 감고도 풀 수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연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연은 선생님보다는 사장님으로 염여사를 대하고 싶다며 한사코 거절을 했다. 어쩌면 시연은 공부보다는 편의점 알바로 용돈을 벌며 시간을 축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요란한 욕설을 앞세운 일군의 무리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20대 초반에 취기 가득한 여자아이 둘과 역시 술 취한 남자아이 둘이었다.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염색한 두 여자아이는 연신 욕설을 섞으며 자기들끼리 떠들었고 남자아이들은 음흉함과 허세가 섞인 말투로 그 여자아이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속대생은 아닌 것 같고 남양역 쪽 술집에서 한잔하고 넘어온 아이들인 듯 싶었다. 아이씨, 여기 붕어 싸만코 없잖아. 아냐, 여기 있잖아. 떡 붕어 싸만코. 떡 싫다고. 바보야, 그럼 떡 없는 붕어 싸만코 실컷 찾아. 난 비비빅 먹을 거야. 니네 싸만코가 뭔 뜻인지 아냐? 싸고 양도 많거든. 뭐래, 아직도 싸만코 찾아? 아, 근데 왜 비비비가 없어. 밥 먹고 싶은데. 주저리 떠들며 욕하는 그들의 모습에 염여사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참아야 한다. 취한 애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봐야 들어먹을 것도 아니고. 여기 밥 한 바 있다. 밥 한 바나 처먹어. 바보야, 밥 한 바는 밤이고 나 밥 먹고 싶다고. 밥 먹고 싶으면 팥빙수 먹어. 여기 있네. 개 추운데 무슨 팥빙수야. 뭐야? 아, 이봐요 학생들. 도저히 참다 못한 염려사가 소리쳤다. 뒤이어 남의 매장에서 함부로 욕하지 말고 빨리 사서 집에 가라는 말을 마구 쏘아붙였다. 결국 욱하고 말았다. 욕하는 아이들에게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는 그녀는 그들의 저속한 발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염려사의 학생도 단정한 청년들도 아니었다. 오히려 술 취한 불량배라 할 수 있었고, 급기야 염려사를 향해 인상을 구긴 채 다가오는 4명의 마귀가 되어 있었다. 긴장한 염려사는 침을 꿀떡 삼켰다. 앞서 다가온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여자애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 할매 구미호야? 목숨 몇 개 있어? 너희들이 먼저 소란 피웠잖니. CCTV에 다 나올 거야. 염려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고했다. 그때 보라색 여자애가 염려사 앞에 들고 온 붕어 쌈 한 코를 부서질 듯 내려놓았다. 계산이나 해. 확 붕어 눈깔 만들어버리기 전에. 두 여자애는 깔깔 비웃으며 염려사에게 당장이라도 손찌검을 날릴 태세였고, 사내의 둘은 뒤에서 이 광경을 보며 실실거리고 있었다. 순간 염려사도 독이 올랐다. 염려사는 물러나지 않기로 했다. 너희들에게 안 팔아. 그러니까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러자 노란 여자애가 붕어 싸먹고 하나를 집어들더니 염려사의 머리를 툭 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염려사는 눈만 동그랗게 뜨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할매 아까 뭐랬어? 이봐요 학생들? 우리가 어딜 봐서 학생이야? 꼰대들은 걸핏하면 젊은 사람 다 학생이래. 나 학교 안 다니거든. 나 할매 같은 선생 죽박 날려 퇴학당했거든. 노란 여자애가 다시 붕어 쌈 한 코로 염려사의 볼을 치려는 순간 염려사가 여자애의 손목을 꽉 잡아버렸다. 너 진짜 혼나볼래? 염려사는 있는 힘을 다해 여자애의 손목을 꽉 잡았다. 노란 여자애는 기성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그녀의 악력을 이기지 못했다. 오히려 염려사가 손을 놓자 반항하던 힘을 어쩌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 모습에 보라색 아이가 염려사의 어깨를 틀어주었고, 염려사는 반사적으로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붕어 쌈 한 코가 놓인 계산대 위로 눌렀다. 붕어 눈깔로 만든다고?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니? 염려사는 보라색 여자의 발악에도 한동안 그녀의 머리를 흔들어 혼을 쏙 빼준 뒤에 놓아주었다. 곧 여자애는 정신이 다 나간 표정으로 가쁜 숨을 내쉬며 기침을 캑하게 됐다. 그러자 사내놈들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염려사는 서둘러 유선 전화기에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대로 놔둔 채 시간이 흐르면 가까운 지구대로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 노인네가 진짜... 사내의 하나가 포스기를 부술 듯 달려들었고 놀란 염려사는 계산대 끝으로 물러났다. 그러자 녀석은 피식 웃으며 수화기를 들더니 유선 전화기에 올려놓았다. 누군 편의점 알바 안 해본 줄 아나? 수화기 왜 내려놓는 건데? 경찰 불러 뭐 할 건데? 실수했다. 수화기를 내려놓기보다 포스기 긴급 버튼을 눌렀어야 했다. 녀석은 다시 한번 희죽이고는 일행에게 외쳤다. 야, 차발러. CCTV 녹화기 챙기면 돼. 돈도 챙기고. 염려사는 등골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꼼짝할 수 없었다. 사내놈들이 흥분을 한 채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여자애들은 포스기에 달려들었다. 겁에 질린 염려사는 어찌할 바 모른 채 손만 떨고 있었다.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야, 이 자식들아!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목청이었다. 사내들과 여자애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문으로 향했다. 염려사 역시 간신히 고개를 들고 보니 독고씨였다. 분명 독고씨였다.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쩌렁쩌렁 소리치는 독고씨는 웅얼거리며 말하던 노숙자 사내도
엉거주춤 움직이던 병든 곰 같은 모습도 아니었다. 염 여사는 구원의 군대가 강림한 듯 도꼬씨를 보며 감탄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젊은 불량배들의 눈에는 도꼬씨가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듯했다. 뭐야 이 개벽다구는. 아 냄새. 이 새끼 노숙자 아니야? 아 더러워. 재수없네. 사내들이 동시에 도꼬씨에게 달려들었다. 도꼬씨는 그들을 상대로 몸으로 버텼다. 말하자면 문을 막아선 채 둘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었다. 사내들은 도꼬씨가 방어로 일관하자 더욱 거칠게 주먹질을 했다. 반면에 도꼬씨는 이제 공처럼 몸을 말고 문 앞에 웅크린 채 미동이 없었다. 한동안 악다구니와 구타가 계속되던 중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애들이 먼저 눈치를 챘고 사내들도 당황한 게 역력해 보였다. 그들은 도꼬씨를 밀치고 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 거대한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는 그를 밀어내지 못한 채 코를 틀어질 따름이었다. 아 좀 비켜. 놈들의 발악은 제복 사내의 경찰 둘이 나타나자 마침내 멈추었다. 그제야 염 여사는 가쁜 심장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느릿느릿 일어나 경찰들에게 문을 열어주고는 도꼬씨의 커다랗고 듬직한 등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고개를 돌린 도꼬씨가 그녀를 향해 찡그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처음으로 보는 웃는 그의 얼굴은 눈가에서부터 흘러내린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도꼬씨는 아랑곳 없이 피 묻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경찰서에선 녀석들의 부모 중 하나인 중년 사내가 도착해 붓고 깨진 도꼬씨의 얼굴을 보고 금전 합의를 제안했다. 놀랍게도 도꼬씨는 돈 대신 다른 걸 요구했다. 그는 술이 덜 깬 채 앉아있는 내 녀석에게 다가가 양손을 들라고 했다. 녀석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중년 사내가 윽박을 지르자 곧바로 초등학생들이 벌을 서듯 양팔을 위로 들어야 했다. 남대문 경찰서를 나온 염 여사는 도꼬씨와 함께 새벽에 남대문 시장으로 걸었다. 하나둘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을 스쳐 지나 골목 안 해장국집으로 향했다. 도꼬씨는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채로 씩씩하게 선지해장국을 입안으로 우겨 넣었고 그녀는 안쓰럽고 답답한 표정으로 수저를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덤벼들면 어떡해요. 나 둘은 상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창고가 훈장이라도 되는 듯 만지작거리며 도꼬씨가 이를 드러냈다. 염 여사는 뭐라 더 말을 하려다가 자기야말로 요새 애들한테 덤벼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쓴 웃음을 짓고는 도꼬씨를 응시했다. 고맙네요. 밥값 한 건가요? 그럼. 근데 어떻게 마침 온 거예요? 어르신 밤에 일한다는 거 들었어요. 잠도 안 오고 걱정도 돼서 갔죠. 난 그쪽이 더 걱정되네요. 도꼬씨는 민망한지 머리를 긁적이고는 다시 수저질을 했다. 도꼬씨가 당당하게 나서길래 소시적에 싸움 좀 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맞고만 있을 줄은 몰랐네요. 마침 순찰차가 왔으니 망정이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요. 경찰 내가 불렀어요. 응? 부근에 공중전화 있어요. 애들 시비 거는 거 보고 신고하고 온 거예요. 그럼 좀 맞다 보면 경찰이 구해주니까. 순간 염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도꼬씨는 경우만 바른 게 아니라 머리도 좋다. 무엇보다 날 위해 그렇게 순찰도 돌고 대신 맞아도 주고 순식간에 감탄과 감동이 염 여사의 머릿속에 뭉게뭉게 차올랐다. 그녀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를 벅벅 긁으며 해장국을 먹는 도꼬씨를 바라봤다. 소주 한 병 시켜줘요? 도꼬씨의 작은 눈이 커졌다. 진짜요? 근데 이게 마지막 술이에요. 이거 먹고 술 끊는 조건으로 우리 가게 일 좀 봐줘요. 도꼬씨의 커다란 머리가 갸우뚱거렸다. 제가요? 도꼬씨 할 수 있어요.
곧 날도 추워질 텐데 밤에도 따뜻한 편의점에서 머물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염 여사는 도코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답을 기다렸다. 도코 씨는 시선을 피한 채 곤란한 듯 광대를 연신 실룩이다가 작은 눈을 돌려 그녀를 살폈다. 근데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도코 씨 하는 만큼이야. 게다가 나 힘들고 무서워. 밤에 편의점 못 있겠어요. 그쪽이 일해줘야 해요. 나 누군지 모르잖아요. 뭘 몰라. 나 도와주는 사람이죠. 나를 나도 모르는데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정년 채울 때까지 만난 학생만 수만 명이에요.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도코 씨는 술만 끊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동안 도코 씨는 자신의 수염을 쓸어대며 입술을 조물딱거렸다. 갑작스러운 제안이긴 하지만 거절당하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다. 도코 씨에게 손으로 수염 그만 만지작대고 어서 대답해달라고 독촉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다. 그때 결심한 듯 도코 씨가 염여사를 응시했다. 그럼 한 병 더요. 한 병만 먹고 끊는 건 좀 억울해서. 그러도록 해요. 밥 먹고 나면 내가 가불해 줄 테니까 사우나 가서 좀 씻고 머리도 깎고 옷도 좀 사입고, 응? 그러고 나서 저녁에 편의점으로 와요. 고마워요. 염여사는 소주 2병을 주문했다. 곧 나온 소주 1병을 그녀가 직접 뚜껑을 따 도코 씨에게 따라줬고 그리고 자신의 소주잔도 채웠다. 두 사람은 건배로 고용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산의 진미 도시락. 연명숙 여사가 가방 안에 파우치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기차는 평택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문제는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파우치를 잃어버렸다는 현실보다 감퇴되는 기억력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새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행적을 필사적으로 떠올려 보았다. 서울역에서 KTX 기차표를 끊을 때까지는 분명 파우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파우치에 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표를 끊을 수 있었겠지. 이후 대합실 TV 앞에 앉아 24시간 뉴스 채널을 보며 30여 분간을 기차를 기다렸다. 탑승하고는 가방을 안은 채 잠시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방금 전 휴대폰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을 때 안에 있어야 할 파우치가 없다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랐을 뿐이었다. 지갑과 통장과 수첩, 자신의 중요한 것들이 담긴 파우치가 없다는 것에 그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염여사는 자신이 타고 있는 기차의 속력에 뒤지지 않게 두뇌를 가동해야 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풍경을 되돌리기라도 할 듯 기억을 리와인드했다. 혼잣말에다 다리를 떨며 골몰에 있는 그녀의 행동에 옆자리 중년 사내가 헛기침을 했다. 그녀의 몰입을 방해한 건 옆자리 사내의 헛기침이 아니라 가방 안에서 울린 휴대폰 착신 음악이었다. 아바의 노래였는데 공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치키티타였나 댄싱 퀸이었나. 아이고 준이야, 할머니가 진짜 치매가 오려나 보다. 염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 휴대폰을 꺼내고 나서야 공명이 땡큐 포 더 뮤직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동시에 낯선 공이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다. 다만 주변의 소음이 공공장소임을 짐작해 했다. 누구세요? 염영숙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나 거칠고 불분명했다. 마치 겨울잠을 끝낸 곰이 동굴에서 나와 처음 입을 열면 나올 법한 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지갑이요. 네, 맞아요.
주우신 분인가요? 어디시죠? 서울... 서울 어디요? 혹시 서울역 아닌가요? 그쵸. 서울역.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휴대폰 옆으로 내신 뒤에 목청을 가다듬었다. 지갑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차 아니고요. 다음 역에 내려 바로 돌아갈 테니까 좀 보관해 주시거나 어디 맡겨 주실 수 있나요? 사례는 제가 가는 대로 해드릴게요. 여기 있죠? 갈 데도 없죠. 아, 그래요? 알겠어요. 서울역 어디서 만날까요? 공항철도 가는 길 GS 편의점이요. 네, 고맙습니다. 빨리 갈게요. 천천히 와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기분이 묘해졌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동물의 음성 같은 어눌한 말투는 그가 노숙자임을 확신케 했다. 무엇보다 갈 데도 없죠라는 말뜻으로 보나 공중전화가 분명한 공이번호로 보나 그는 휴대폰이 없는 노숙자가 분명했다. 염려사는 잠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갑을 돌려준다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다른 걸 요구할까 두려움이 번졌다. 하지만 전화까지 해 지갑을 순순히 돌려준다고 호의를 베푸는 사내가 굳이 해코지할 것 같진 않았다. 사례비로 지갑 속 현찰 4만 원을 건네주면 충분할 듯 했다. 마침 천안에 정차할 거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염려사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기차가 수원을 지날 즈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땡큐포드 뮤직의 가사를 치매 예방하듯 되뇌이며 액정을 확인하니 아까와 같은 번호였다. 염려사는 불안한 기분을 애써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저요. 사내의 웅크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염려사는 변명하는 학생을 상대할 때처럼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배가 고파서요. 그래서요? 편의점 도시락, 안 돼요? 순간 염려사의 마음에 미열이 일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한결 너그럽게 만들어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세요. 도시락 사드시고요. 목마를 테니 음료수도 같이 사드시고 계세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 결제 문자가 떴다. 이건 마치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전화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재빠른 시간이었다. 많이도 배고픈 걸 보니 그의 정체는 서울역의 맹주, 비둘기의 친구, 노숙자가 확실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GS 박찬호, 투머치 찬 많은 도시락, 4,900원 이라고 떠 있었다. 음료는 안 사 먹은 거 보니 염치는 있나 보네. 염려사는 혹시 모르니 누군가를 불러야 할까 고민했던 마음을 접고 그와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 나이 이른에 치매 염려 증상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위험을 믿었다. 교단에서 정년을 맞을 때까지 한 번도 비굴하게 굴지 않고 당당히 온갖 학생들을 상대했던 자신을 믿기로 했다. 서울역에 도착하고 바로 공항철도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발견했다.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자 전방 오른편에 GS 편의점이 있었고 고매 목소리를 지닌 사내가 도시락에 얼굴을 묻은 채 그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가갈수록 분명해지는 그의 실체에 그녀는 다시 긴장의 끈을 움켜쥐었다. 대걸레같이 떡이 져있는 장발의 사내는 얇은 스포츠 점퍼와 더러워져서 베이지색인지 갈색인지 모를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런 그가 매우 정성스러운 젓가락질로 도시락 속 비엔나 소시지를 집어먹고 있었다. 확실히 노숙자다. 염려사는 마음을 다잡고 다가갔다. 그때였다. 3명의 낯선 사내가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염려사는 놀라서 다가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3명의 하이에나 같은 사내들 역시 노숙자임이 분명했는데
그들은 도시락 사내를 누르고 뭉갠 채 무언가를 뺏기 위해 안간힘을 써댔다. 그녀는 주위를 돌아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숙자의 흔한 다툼으로 여기고 힐끔대기만 할 뿐이었다. 사내는 먹던 도시락을 떨군 채 온몸을 공처럼 웅크리고 방어를 했다. 하지만 결국 놈들에 의해 목이 졸리고 팔이 들리며 지키고 있던 물건을 빼앗기고 말았다. 안절부절 못하며 살피던 염려사의 시야에 놈들이 뺏은 물건이 확 들어왔다. 자신의 분홍색 파우치였다. 도시락 사내를 떼어내듯 발로 몇 번 밟은 뒤에 노숙자 셋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염려사는 손발이 떨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주저앉았다. 그때 사내가 반격하듯 일어나 파우치를 쥔 놈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괴성과 함께 사내가 놈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렸다. 놈을 짓누르며 다시 파우치를 빼앗은 사내를 곧 다른 녀석들이 덮쳤다. 순간 염려사의 눈에 불이 들어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튀어나가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야, 이놈들아, 그거 놓지 못해? 그녀의 고함과 돌진에 녀석들이 멈칫했다. 달려간 그녀는 가방을 들어 맨 앞 녀석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놈이 고통스러워하자 다른 녀석들이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도둑이야, 내 지갑 훔쳐간다, 이놈들이야. 염려사의 앙칼진 외침에 사람들이 멈춰 관심을 주기 시작하자 녀석들이 하나 둘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오직 도시락 사내만이 품 안에 파우치를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내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사내가 고개를 들어 염려사를 올려다보았다. 맞아서 부은 눈두덩이, 코피와 콧물이 섞여 나오는 코, 수염으로 가려진 입이 마치 사냥을 갔다가 다쳐서 돌아온 원시인처럼 보였다. 사내는 그제야 자신을 공격하던 놈들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듯 서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염려사 역시 손수건을 꺼내 그런 사내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순간 노숙자 특유의 퀴퀴하고 역한 냄새가 코에 훅 들어왔다. 염려사는 숨을 참으며 그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사내는 고개를 저은 뒤 점퍼 소매로 쓱 코를 문질렀다. 그녀는 행여 파우치에 사내의 피와 콧물이 묻을까 염려가 드는 스스로에게 짜증이 일었다. 진짜 괜찮아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곤 염려사를 살폈다. 유심히 살피는 사내의 눈빛에 그녀는 잠시 자신이 뭘 잘못한 거라도 있나 걱정이 들었고 어서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그래, 이제 파우치를 돌려받아야겠다. 고마워요, 그거 챙겨줘서. 사내가 자신의 왼팔로 감싼 파우치를 오른손으로 잡더니 그녀에게 건넸다. 그런데 염려사가 파우치를 받으려는 순간 사내가 다시 그것을 자기 품으로 회수했다. 놀란 그녀를 꼼꼼하게 살피며 그가 파우치를 열었다. 뭐 하는 거예요? 주인, 맞아요? 그럼요, 내가 주인이니까 알고 온 거잖아요. 아까 나랑 통화한 거 기억 안 나요? 터무니없는 그의 의심에 염려사는 기분이 나빠지려 했다. 사내는 가타부타 말없이 파우치를 뒤져 지갑을 찾았고 거기서 신분증을 꺼내 살폈다. 주민번호요? 아니,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해야 해요. 이거 주인 돌려줄 책임이 있어요. 거기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 붙어 있잖아요. 비교해보세요. 사내는 맞아서 부은 눈을 끔뻑거리며 주민등록증과 염려서를 번갈아 살폈다. 사진 안 같아 보여요. 황당함에 염려서는 자기도 모르게 혀를 찼다. 화도 나지 않았다. 오래됐어요, 사진. 사내가 덧붙였다. 오래된 사진이지만 분명 염려사의 얼굴이고 알아볼 만도 한데 아마도 건강 상태를 반영하듯 사내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혹은 그녀가 정말 몰라보게 늙었거나. 주민번호 말해봐요.
염여사는 짧은 한숨을 내쉰 뒤 사내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5207이요. 됐어요? 맞네. 확실히 해야죠. 그쵸? 사내가 동의를 구하는 눈짓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놓고 다시 파우치에 담아 건넸고 염여사는 파우치를 받았다. 한바탕 소동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자 염여사는 사내에게 고마움이 물결치기 시작했다. 다른 노숙자들에게 맞아가면서까지 파우치를 지킨 것부터 주인에게 잘 돌려주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한 것까지 사실 어지간한 책임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사내가 끙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염여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지갑에서 현찰 4만 원을 꺼냈다. 여기요. 염여사가 건넨 돈을 보고 사내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다. 받아요. 사내는 현찰로 손을 뻗는 대신 점퍼로 손을 넣어 정체를 알 수 없는 휴지 뭉치를 꺼냈다. 그걸로 코피가 흐르는 코를 훔쳤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사례비를 쥔 손이 민망해진 그녀는 한동안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웅크리고 도시락을 먹던 편의점 앞으로 허우적허우적 걸어가더니 몸을 숙였다. 그녀는 사내를 뒤따라갔다. 편의점 앞. 아까 먹던 도시락이 뒤집어진 광경을 보며 사내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뒤이어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다. 한동안 그의 뒷모습을 살피던 염여사가 몸을 숙여 등을 두드렸다. 사내가 뒤를 돌아보자 그녀는 주눅든 학생을 다독일 때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저씨, 나랑 잠깐 어디 좀 가요. 네? 서부역 방면으로 나오며 사내는 잠시 멈칫했다. 마치 자연의 품을 떠나 아스팔트 위 트럭에 올라타길 거부하는 초식동물 같았다. 염여사는 재촉하듯 손짓을 해 결국 그를 서울역 역사에서 빠져나오게 했고 함께 가롤동길을 걸었다. 사내는 염여사의 속도에 맞춰 몇 번쯤 간격을 두고 뒤를 따랐고 그녀는 젠걸음으로 가롤동을 지나 청파동을 향해 나아갔다. 늦가을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떨어진 열매가 사내와 비슷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염여사는 왜 대뜸 그를 데리고 나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살해를 거부한 사내에게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었다. 사내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파우치를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자 노숙자임에도 올바른 행동을 한 걸 지지해주고 싶었다. 오랜 시간 교단에 서 있으며 몸에 밴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여기서도 발휘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염여사는 모태신앙으로 생애 전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왔고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준 노숙자 사내에게 자신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었다. 15분쯤 걸었을까 서부역 뒤편의 칙칙한 거리가 끝나고 세련된 큰 교회 빌딩이 눈에 들어왔다. 여대 앞인지라 청바지에 점퍼를 입은 여학생들이 깔깔대며 지나갔고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분식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염여사가 뒤를 돌아보자 사내는 두리번대며 거리 풍경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와 사내를 피해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사내의 조합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곳 청파동이 바로 자신의 동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매장이 자리한 곳이기도 했다. 숙명여대 방향으로 접어든 염여사는 사내를 꼬리처럼 매단 채 골목을 두어 번 지나 작은 삼거리에 다다랐다. 삼거리로 갈라지는 모퉁이에 자리한 편의점. 그곳이 염여사가 소유한 작은 사업체였고 사내에게 다시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편의점 문을 열고 염여사가 사내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사내는 쭈뼛거리다가 그녀의 뒤를 달았다. 어서오세요. 아, 오셨어요? 아르바이트생 시연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염여사에게 미소로 인사했다. 염여사도 미소로 답하는데 순간 시연의 표정이 뜨악해지는 게 보였다. 아, 괜찮아. 손님이야. 손님이라는 말에 사내를 살피는 시연의 표정이 더 일그러졌다. 염여사는 그녀가 어른이 되려면 한참은 멀었다 생각하며 사내의 팔을 끌고 도시락 진열대로 향했다.
사내는 눈치가 빠른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그저 묵묵히 염려선을 따랐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골라요. 여기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그럼... 응? 입맛을 다시던 사내가 갑자기 입을 벌린 채 멍해졌다. 왜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박찬호 도시락 없어요. 여긴 GS 편의점이 아니에요. 박찬호 도시락은 GS에서만 팔거든요. 여기도 맛있는 거 많아요. 한번 골라봐요. 박찬호가 도시락도 잘해요. 사내의 라이벌 편의점 도시락 타령에 기가 막힌 염려사는 앞에 있는 가장 큰 도시락을 집어 사내에게 들이밀었다. 이거 먹어요. 사내진미 도시락. 이거 반찬도 많고 좋아. 도시락을 받아든 사내는 신중하게 반찬에 가짓수를 세어보았다. 12찬이다. 그거면 노숙자에겐 수라상이다 이 녀석아. 염려사가 도시락을 탐구하듯 살피는 사내를 보며 속갯말을 했다. 확인이 끝났는지 사내는 고개를 들고 그녀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마치 자기 지정석인 양 가게를 나가 야외 테이블로 향했다. 녹색 플라스틱 야외 테이블은 금세 사내의 작은 식탁이 되었다. 사내는 마치 귀중품을 다루듯 도시락 뚜껑을 열어 정성 들여 젓가락을 갈라 2개로 만든 후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다. 염려사는 사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다 돌아서서 컵 된장국을 하나 집어와 계산대에 올렸다. 시연이 바로 알아채고 바코드를 찍었고 염려사는 된장국에 온수를 부은 뒤 수저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같이 먹어요. 국물이 있어야 좀 낫지. 염려사가 내려놓은 된장국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던 사내는 수저를 건넬 새도 없이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뜨거움 따윈 잊은 듯 된장국의 반을 후루룩 마신 뒤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젓가락질을 했다. 편의점으로 들어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온 염려사는 그것을 사내의 옆에 내려놓은 뒤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사내가 도시락을 먹는 걸 바라보았다. 겨울잠을 자고 나와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겨울잠을 자기 위해 영양을 채워야 하는 건지 아무튼 꿀통 파먹는 곰꼴이다. 노숙자라면 하루 세끼 온전히 먹기도 힘들 텐데 덩치는 또 왜 저렇게 좋은 걸까? 그녀는 노숙자가 살이 찌는 게 빈곤층의 비만율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했다. 아니면 너무 허겁지겁 먹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천천히 좀 먹어요.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사내가 볶음김치 국물을 입에 묻힌 채 염려살을 올려다보았다. 아까의 경계 어린 눈빛이 아닌 고분고분한 표정이었다. 맛있어요. 사내가 옆에 둔 도시락 뚜껑을 보고는 다시 덧붙였다. 진짜 사내진미. 사내는 말을 끝맺는 대신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하곤 다시 된장국을 들어 마셨다. 제법 안정감 있게 행동하는 걸 보니 허기를 채워 정신이 든 듯했다. 남은 어묵볶음을 젓가락질하는 그를 보며 염려사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얼마 남지 않은 어묵볶음을 집요하게 집으려고 하는 그의 안간힘에서 삶의 숭고함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배고프면 이리로 와요. 언제라도 도시락 먹고 가요. 사내가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응시했다. 알바들한테 말해둘 테니 돈 낼 거 없이 그냥 먹으면 돼요. 폐기된 거 말이죠? 아니, 새 거 먹어요. 왜 폐기된 걸 먹어요? 알바들 폐기된 거 먹어요. 나 그거 아주 최고예요. 우리 편의점은 폐기된 거 안 먹여요. 알바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먹어요. 내 그리 말해둘 테니까. 사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니 다시 꾸벅 인사를 하고 어묵볶음 조각을 집으려 했었다. 염려사는 진작 가져온 수저를 그제야 그에게 건넸다. 사내가 수저를 봤더니 마치 침팬지가 스마트폰을 보듯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한 번 배운 자전거 타기를 시간이 지나도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수저로 어묵볶음 조각을 긁어모아 담았다. 그런 뒤 만족스럽게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깔끔하게 비운 플라스틱 도시락에서
고개를 든 사내가 염여사를 보았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야말로 파우치 시켜줘서 고마워요. 그게 원래 두 놈이 챙겼어요. 두 놈이요? 예. 그래서 나 두 놈 혼내고 뺏었어요. 그 지갑 든 거. 그럼 내 파우치를 훔친 놈들에게서 댁이 그걸 굳이 뺏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려주려고?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염여사가 떠다준 종이컵에 물을 마셨다. 두 놈이면 나 이겨요. 셋은 힘들어. 걔들 다음에 따로 나한테 혼나요. 말을 마친 사내가 서울역 상황을 떠올리다 분이 나는지 이를 드러냈다. 누런 이빨과 그 사이에 낀 고춧가루가 염려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의 모습에서 생기가 느껴져 기분이 풀렸다. 사내가 남은 물을 마시고 주위를 살폈다. 근데 여기 어디죠? 여기? 청파동. 푸른 언덕. 푸른 언덕. 좋네요. 사내가 우거진 수염 속 입꼬리를 올리곤 도시락과 된장국 용기를 집어들고 일어났다. 자연스러운 행동인 양 재활용통에 그것들을 버린 사내는 염려사의 앞으로 와 점퍼에서 다시 휴지 뭉치를 꺼내들어 입을 닦았다. 그러고는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한 뒤 편의점을 등졌다. 염려사는 퇴근하는 직장인처럼 서울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염려사는 파우치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기차한 상황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털어놓았다. 그런 염려사의 이야기에 시연은 신기함과 걱정이 반반 섞인 추임새를 연신 터뜨렸다. 재밌는 사람이야. 경우가 있어 노숙자라고는 믿기지가 않네. 제가 보기엔 그냥 노숙자인데. 지갑에 혹시 없어진 거 있나 보세요. 염려사가 파우치를 열고 살폈다. 모든 게 그대로다. 시연을 향해 그것 보라는 듯 웃던 염려사가 문득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들어 보였다. 달라 보이니? 똑같으신데요. 흰머리 조금 빼곤 하나도 안 늙어 보이세요. 염려사는 직접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증명사진과 지금의 자신은 꽤 달라 보였다. 분하지만 그 사람 말이 맞네. 예? 경우가 있어. 시연이 넌 배려가 있고. 염려사는 시연에게 앞으로 그 덩치 큰 노숙자 사내가 오면 도시락을 주라고 한 뒤 알바 모두에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시연은 마뜩잖은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도 편의점 단톡방에 염려사의 지시사항을 올리기 시작했다. 염려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편의점을 돌아보았다. 그러다 금세 풀이 죽었다. 노숙자 사내가 도시락을 먹는 동안 왔다 간 손님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정말로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침이 다 쓰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선행을 받았고 또 베풀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하루였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데 부산 안 가세요? 아이고 대정신 봐. 아직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늦게라도 오늘 밤까진 부산에 도착해야 했다. 사촌 언니의 장례식이 있었고 간 김에 며칠 더 부산에서 보낼 계획이었다. 염려사는 파우치를 가방에 잘 집어넣고 다시 서울역으로 향했다. 부산에서 닷새간 일을 보고 돌아온 염려사가 편의점에 들렀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시연은 커플 손님의 음료를 계산하며 눈으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커플 손님이 나가자마자 계산대를 나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안부 인사와 편의점엔 별일 없었냐는 문답이 오가고 나자 시연이 기다렸다는 듯 염려사 옆에 착 붙어 말했다. 사장님, 그 사람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왔어요. 누구 말이야? 아, 그 노숙자 사네? 네, 매일 제 시간에 와서 도시락 하나씩 꼬박 먹고 갔어요. 다른 알바들 타임에는 안 왔어? 네, 제 시간에만 왔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니니? 염려사의 짓궂은 농담에 시연이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눈을 흘겼다.
염 여사는 웃음에 농담이라는 말로 시연의 투정을 받아주었다. 근데요 사장님, 생각해보니까 제 시간에만 오는 게 저녁 8시 폐기 시간 맞춰 오는 거더라고요. 뭐? 새거 주라고 했잖니. 말했죠. 근데 새거 드시라고 해도 죽어라 폐기 도시락만 먹겠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새거 주겠다고 말했는데 성의 없게 되잖아. 사장님, 그게 쉽지가 않은 게요. 그 사람 웅얼웅얼거리면서 계속 카운터 앞에서 우게 되면요, 일단 냄새가 나요. 편의점에 큰 똥이 하나 놓여있는 꼴이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카운터에 있는 거 보고 들어오던 손님이 나간 적도 있다고요. 어쩌겠어요. 빨리 치우려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빨리 주어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내보내고 나선 환기도 시켜야 되고요. 알겠다. 제가 보기엔 작정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도시락 폐기 시간 딱 맞춰 오더라니까요. 경우가 있어, 역시. 어제는 좀 늦길래 어디 아픈가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시연이 혀로 입술을 쓸며 정말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옆에서는 헛웃음이 나왔다. 키만 크고 바짝 마른 몸에 마음까지 여린 시연을 볼 때마다 옆에서는 바람에 정신없이 흔들리는 가게 홍보풍선 인형이 떠오르곤 했다. 시연이 너 그렇게 착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 그러니? 사장님이야말로 노숙자한테 도시락을 맨날 주실 순진한 생각을 하시다니. 그 사람이 불쑥 동료들까지 데려오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시연이 되받아친다. 아무렴 풍선 인형도 탄력이 있다. 그럴 사람은 아니더라. 에이,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그러니 너도 고용한 거 아니겠어? 역시 대단하시네요. 존재하지 않는 막내딸 같은 시연과의 대화는 늘 즐겁다. 옆 여사는 어서 시연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당당히 이곳을 뜨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편의점을 떠날 그녀를 생각하니 서운함이 벌써 뭉게뭉게 일었다. 방울 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오고 시연이 인사와 함께 카운터로 돌아갔다. 옆 여사는 편의점을 돌아보며 남은 도시락을 살폈다. 조만간 도시락 폐기 시간에 한번 나와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름도 모르는 노숙자 사내의 이름을 묻기 위해. 다음날 옆 여사는 도시락 폐기 시간에 맞춰 편의점으로 나왔다가 노숙자 사내가 야외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가을 저녁에 쌀쌀함이 느껴지는 가운데 사내는 수그린 채 담배꽁초와 종이컵과 맥주캔을 주섬주섬 줍고 있었다. 굼뜬 움직임으로 집어든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함으로 가져가 신중히 살핀 뒤 분리수거하는 모습은 꽤 근사해 보였다. 그때 시연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야외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사내에게 기척을 했다. 돌아본 사내는 대면대면 목례를 하고 시연도 목례를 하고 돌아서다가 지켜보는 옆 여사와 딱 마주쳤다. 오셨어요? 도시락 챙겨드리는 거니? 네, 청소도 저분이 도와주시니까 고맙잖아요. 시연이 빙긋 웃고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노숙자 사내가 옆 여사의 시선에 다시 들어왔다. 노숙자 사내도 그녀를 보고 꾸벅 인사를 한 뒤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옆 여사는 말없이 그의 앞에 가 마주 앉았다. 도시락은 전자레인지에 데웠는지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사내는 옆 여사가 신경 쓰이는 듯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녀가 손으로 식사를 하라는 신용을 하자 그제야 젓가락을 뜯었다. 그런 뒤에 점퍼 주머니에서 녹색 병을 꺼내는 게 아닌가? 소주가 반쯤 든 녹색 병의 뚜껑을 딴 사내는 치우다 남은 종이컵에 술을 따랐다. 옆 여사는 딱히 제지하지는 않고 그가 반주와 함께 도시락을 해치우는 걸 바라봤다. 곧 사내도 그녀를 불편해하지 않으며 식사에 열중했다. 사내가 도시락과 소주를 모조리 해치울 즈음 옆 여사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캔커피 2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시 맞은편에 앉은 뒤 캔커피를 건네자 사내가 반색을 했다.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따 꿀물 마시듯 그가 들이켰고 옆 여사도 마셨다. 늦가을의 스산한 기운이 따뜻한 캔커피에 녹는 기분이었다.
여름에는 맥주를 마시는 손님들이 떠들거나 담배를 피워대 민원도 들어오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려 관리가 힘들지만 편의점 야외 테이블은 확실히 동네의 쉼터이자 작은 여유가 있는 곳이다. 그녀가 수차례 민원과 직원들의 불평에도 이곳을 없애지 않은 이유였다. 날이 춥죠? 유령이 옆에서 휘파람 소리라도 낸 듯 염려사는 놀래서 사내를 쳐다보았다. 식사는 내내 한마디도 없었기에 그가 대화를 싫어하는 걸로 여긴 그녀는 그의 이름을 묻는 것도 포기한 참이었다. 그런데 먼저 안부를 물어주니 다시 흥미가 돋았다. 그러네요. 날이 추워질 텐데 그쪽은 계속 서울역에 있을 거예요? 추워지니까 더 거기 있어야죠. 뭐지? 지난주에 만났을 때보다 말투가 한결 안정적이다. 편의점에 와 도시락을 먹으며 사회화가 이루어진 건지도 모르겠다. 염려사는 이참에 사내에 대해 궁금한 것을 최대한 많이 묻기로 마음먹었다. 하루에 이거 한 끼 먹는 게 다예요? 종교 행사가 점심 먹는데 찬송가 시켜 싫어요. 하긴 좀 그렇죠. 그런데 집이 어디예요? 돌아갈 생각은 안 해봤어요? 몰라요. 그럼 그쪽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모른다고요? 나이는요? 전에는 뭐하고 살았어요? 몰라요. 말은 텄는데 답은 모르쇠다. 이러면 묵비권과 뭐가 다른가? 눈치가 빠른 염려사조차도 사내가 진짜로 자기 이름을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교감을 하려면 어떻게든 서로의 호칭을 정리해야 했다. 그럼 내가 그쪽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내가 대답 대신 서울역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돌아가고 싶은 건가? 자신이 아는 유일한 공간으로. 그때 그가 고개를 돌려 염려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독고. 독고? 독고. 다들 그렇게 불러요. 성이 독고예요? 이름이 독고예요? 그냥 독고. 염려사는 한숨을 쉰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독고씨. 매일 잊지 말고 오도록 해요. 엊그제는 늦게 왔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그러지 마요. 신경 쓰지 마요. 사람이 늘 제 시간에 오다 늦으면 신경 쓰이지.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러니까 매일 늦지 말고 와요. 와서 도시락도 먹고 지금처럼 운동 삼아 여기 청소도 도와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혹시 지갑 잃어버리면 얘기해요. 응? 제가 또 찾아드리게. 제가 보답할 게 없으니까. 독고씨 경우 바른 줄 알았더니 그쪽 도움 받으려고 일부러 지갑을 잃어버리라고요? 아니요. 잃어버리면 안 되고 아무튼 뭐든 도울 거 있으면 말해요. 염려사는 기특한 마음과 허탈한 기분이 동시에 들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정도로 도움이 절실하진 않다. 아니면 그에게도 우리 편의점이 한심해 보이는 걸까? 그녀는 독고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독고씨, 먼저 스스로를 도우세요. 그가 명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뭐 이런 걸로 주눅이 들 것까지야. 그리고 도시락을 먹게 해주는 건 독고씨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주를 먹는 걸 가만히 둘 순 없어요. 도시락은 안주가 아니라 끼니예요. 독고씨가 술 취하는 걸 내가 도울 순 없습니다. 한 병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어쨌든 난 원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야외 테이블은 내 소유고 여기서 소주는 허락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요. 독고씨가 말없이 침을 삼켰다. 뒤이어 소주병으로 시선을 옮기더니 가만히 집어들었다. 염려사는 그가 그걸로 공격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 잠시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소주병을 빈 도시락 용기 위에 얹은 뒤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분리수거 공간으로 이동했다. 옆여사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돌아온 덕호씨는 예의 점퍼에서 알 수 없는 휴지 뭉치를 꺼내 테이블을 닦은 뒤 그녀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옆여사는 덕호씨라 불리는 사내에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눈으로 배웅했다. 덕호, 홀로 고독하다는 뜻일까? 아니면 덕호 노인으로 살아서 덕호라 불리게 된 걸까? 이름만큼이나 쓸쓸한 그의 뒷모습을 그녀는 당분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급하게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시연과 수다를 떨며 편의점의 저녁 시간을 지키던 염여사는 막 출근한 성필 씨의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얼마 없는 머리숱을 손으로 쓸어대며 아는 분을 통해 중소기업 사장의 운전기사 일을 얻었다고 했다. 사흘 안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사람 좋은 얼굴에 미안함을 담아 양해를 구했다. 야간 알바는 편의점에서 가장 힘든 시간대여서 인력 역시 구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지난 1년 반 동안 성필 씨가 묵묵히 지켜준 덕에 별다른 걱정 없이 밤을 보냈는데 다시 이 자리가 비게 된다. 구할 순 있어도 금방 그만두는 바람에 수시로 땜빵을 서야 한다. 안정적인 야간 알바를 구할 때까지 앞으로 한동안 그렇게 보낼 생각을 하니 옆여사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다. 옆여사는 성필 씨가 재취업으로 편의점을 떠날 때 기쁘게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성필 씨에게 그동안 편의점의 밤을 잘 지켜줘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덕담을 건넨 뒤 보너스를 챙겨주겠다고 덧붙였다. 성필 씨는 감동한 표정을 지으며 남은 사흘도 마저 애쓰겠다고 답했다. 사장님 좀 멋진데요? 성필 씨가 조끼를 챙겨 입으러 창고에 간 사이 시연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말했다. 시연이 너도 합격만 해. 합격만 하면 출근 정장은 내가 사주마. 진짜요? 비싼 거 사도 돼요? 신입이 비싼 옷 입고 출근하면 찍혀. 무난한 걸로 사줄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네. 아, 그나저나 당장 야간 알바 구해야지. 너 친구들 중에 노는 애들 좀 알아봐. 나도 교회 청년회에 말해놓을 테니까. 저 커미션 주는 거죠? 그래, 대신 못 구하면 네가 야간 알바 하는 거야. 그건 싫어요. 사흘 안에 사람 못 구하면 너 아니면 내가 해야 돼. 오 여사는 아들 때문에 안 되고 우리밖에 더 있니? 그럼 이 할머니가 야간에 여길 지키며 물건 진열을 다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생각하니? 옆여사가 일장연설을 하자 시연이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굴렸다. 알아볼게요. 노는 애들은 많아요. 짱 좋은 사장님이 있다고 해. 그럼요. 옆여사는 쏟아지는 물품 박스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장사도 안 되면서 발주 욕심은 왜 이리 냈는지.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출입문 앞에 쌓여가는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다. 배송 매니저는 출입문까지만 배송해준다. 여기서부터 창고까지는 편의점 직원이 직접 옮겨야 한다. 몇 차례 나르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떨렸다. 옆여사는 마지막 박스를 쌓아놓고 가는 배송 매니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성필 씨가 일을 그만둔 지도 벌써 일주일. 역시 야간 알바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처음 사흘은 몇 달 뒤 입대를 앞둔 교회 청년이 지원했지만 고작 며칠 일하고는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뻔한 거짓말을 남기고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 그 녀석, 그래서는 군대에서 어떻게 버틸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편의점의 밤이 더 걱정이었다. 이후 사흘째 옆여사가 밤을 새우며 근무 중이다. 시연은 마침 특강이 생겨 새벽부터 노량진으로 가야 한다며 잔뜩 미안해했다. 얄미운 지고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는지 문제라도 출제해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역사 선생 출신인 옆여사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역사 문제는 눈 감고도 풀 수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연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연은 선생님보다는 사장님으로 옆여사를 대하고 싶다며 한사코 거절을 했다.
어쩌면 시연은 공부보다는 편의점 알바로 용돈을 벌며 시간을 축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요란한 욕설을 앞세운 일군의 무리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20대 초반에 취기 가득한 여자아이 둘과 역시 술 취한 남자아이 둘이었다.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염색한 두 여자아이는 연신 욕설을 섞으며 자기들끼리 떠들었고, 남자아이들은 음흉함과 허세가 섞인 말투로 그 여자아이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숙대생은 아닌 것 같고 남양역 쪽 술집에서 한잔하고 넘어온 아이들인 듯 싶었다. 아이씨, 여기 붕어 싸만코 없잖아. 아니야, 여기 있잖아. 떡 붕어 싸만코. 떡 싫다고. 바보야, 그럼 떡 없는 붕어 싸만코 실컷 찾아. 난 비비빅 먹을 거야. 니네 싸만코가 뭔 뜻인지 아냐? 싸고 양도 많거든. 뭐래, 아직도 싸만코 찾아? 아, 근데 왜 비비비가 없어? 밥 먹고 싶은데. 주저리 떠들며 욕하는 그들의 모습에 염려사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참아야 한다. 취한 애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봐야 들어먹을 것도 아니고. 여기 밥 한 바 있다. 밥 한 바나 처먹어. 바보야, 밥 한 바는 밤이고 나 밥 먹고 싶다고. 밥 먹고 싶으면 팥빙수 먹어. 여기 있네. 개 추운데 무슨 팥빙수야. 뭐야? 아, 이봐요 학생들. 도저히 참다 못한 염려사가 소리쳤다. 뒤이어 남의 매장에서 함부로 욕하지 말고 빨리 사서 집에 가라는 말을 마구 쏘아붙였다. 결국 욱하고 말았다. 욕하는 아이들에게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는 그녀는 그들의 저속한 발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염려사의 학생도 단정한 청년들도 아니었다. 오히려 술 취한 불량배라 할 수 있었고, 급기야 염려사를 향해 인상을 구긴 채 다가오는 4명의 마귀가 되어 있었다. 긴장한 염려사는 침을 꿀떡 삼켰다. 앞서 다가온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여자아이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 할매 구미호야? 목숨 몇 개 있어? 너희들이 먼저 소란 피웠잖니. CCTV에 다 나올 거야. 염려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고했다. 그때 보라색 여자아이가 염려사 앞에 들고 온 붕어 싸만코를 부서질 듯 내려놓았다. 계산이나 해. 확 붕어 눈깔 만들어버리기 전에. 두 여자애는 깔깔 비웃으며 염려사에게 당장이라도 손찌검을 날릴 태세였고, 사내의 둘은 뒤에서 이 광경을 보며 실실거리고 있었다. 순간 염려사도 독이 올랐다. 염려사는 물러나지 않기로 했다. 너희들에게 안 팔아. 그러니까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러자 노란 여자애가 붕어 싸먹고 하나를 집어들더니 염려사의 머리를 툭 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염려사는 눈만 동그랗게 뜨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할매 아까 뭐랬어? 이봐요 학생들? 우리가 어딜 봐서 학생이야? 꼰대들은 걸핏하면 젊은 사람 다 학생이래. 나 학교 안 다니거든. 나 할매 같은 선생 죽박 날려 퇴학당했거든. 노란 여자애가 다시 붕어 싸만코로 염려사의 볼을 치려는 순간 염려사가 여자애의 손목을 꽉 잡아버렸다. 너 진짜 혼나볼래? 염려사는 있는 힘을 다해 여자애의 손목을 꽉 잡았다. 노란 여자애는 기성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그녀의 악력을 이기지 못했다. 오히려 염려사가 손을 놓자 반항하던 힘을 어쩌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 모습에 보라색 아이가 염려사의 어깨를 틀어주었고, 염려사는 반사적으로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붕어 싸만코가 놓인 계산대 위로 눌렀다. 붕어 눈깔로 만든다고?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니? 염려사는 보라색 여자의 발악에도 한동안 그녀의 머리를 흔들어 혼을 쏙 빼준 뒤에 놓아주었다. 곧 여자애는 정신이 다 나간 표정으로 가쁜 숨을 내쉬며 기침을 캑캑게 됐다. 그러자 사내놈들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염려사는 서둘러 유선 전화기에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대로 놔둔 채 시간이 흐르면 가까운 지구대로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 노인네가 진짜...
사내 하나가 포스기를 부술 듯 달려들었고 놀란 염려사는 계산대 끝으로 물러났다. 그러자 녀석은 피식 웃으며 수화기를 들더니 유선 전화기에 올려놓았다. 누군 편의점 알바 안 해본 줄 아나? 수화기 왜 내려놓는 건데? 경찰 불러 뭐 할 건데? 실수했다. 수화기를 내려놓기보다 포스기 긴급 버튼을 눌렀어야 했다. 녀석은 다시 한번 희죽이고는 일행에게 외쳤다. 야, 차발러. CCTV 녹화기 챙기면 돼. 돈도 챙기고. 염려사는 등골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꼼짝할 수 없었다. 사내놈들이 흥분을 한 채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여자애들은 포스기에 달려들었다. 겁에 질린 염려사는 어찌할 바 모른 채 손만 떨고 있었다.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야, 이 자식들아!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목청이었다. 사내들과 여자애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문으로 향했다. 염려사 역시 간신히 고개를 들고 보니 독고씨였다. 분명 독고씨였다.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쩌렁쩌렁 소리치는 독고씨는 웅얼거리며 말하던 노숙자 사내도 엉거주춤 움직이던 병든 곰 같은 모습도 아니었다. 염려사는 구원의 군대가 강림한 듯 독고씨를 보며 감탄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젊은 불량배들의 눈에는 독고씨가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듯했다. 뭐야 이 개벽다구는. 아, 냄새. 이 새끼 노숙자 아니야? 아, 더러워. 재수없네. 사내들이 동시에 독고씨에게 달려들었다. 독고씨는 그들을 상대로 몸으로 버텼다. 말하자면 문을 막아선 채 둘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었다. 사내들은 독고씨가 방어로 일관하자 더욱 거칠게 주먹질을 했다. 반면에 독고씨는 이제 공처럼 몸을 말고 문 앞에 웅크린 채 미동이 없었다. 한동안 악다구니와 구타가 계속되던 중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애들이 먼저 눈치를 챘고 사내들도 당황한 게 역력해 보였다. 그들은 독고씨를 밀치고 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 거대한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는 그를 밀어내지 못한 채 코를 틀어질 따름이었다. 아, 좀 비켜! 놈들의 발악은 제복 사내의 경찰 둘이 나타나자 마침내 멈추었다. 그제야 염려사는 가쁜 심장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느릿느릿 일어나 경찰들에게 문을 열어주고는 독고씨의 커다랗고 듬직한 등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고개를 돌린 독고씨가 그녀를 향해 찡그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처음으로 보는 웃는 그의 얼굴은 눈가에서부터 흘러내린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독고씨는 아랑곳 없이 피 묻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경찰서에선 녀석들의 부모 중 하나인 중년 사내가 도착해 붓고 깨진 독고씨의 얼굴을 보고 금전 합의를 제안했다. 놀랍게도 독고씨는 돈 대신 다른 걸 요구했다. 그는 술이 덜 깬 채 앉아있는 내 녀석에게 다가가 양손을 들라고 했다. 녀석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중년 사내가 윽박을 지르자 곧바로 초등학생들이 벌을 서듯 양팔을 위로 들어야 했다. 남대문 경찰서를 나온 염려사는 독고씨와 함께 새벽에 남대문 시장으로 걸었다. 하나둘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을 스쳐 지나 골목 안 해장국집으로 향했다. 독고씨는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채로 씩씩하게 선지해장국을 입안으로 우겨 넣었고 그녀는 안쓰럽고 답답한 표정으로 수저를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덤벼들면 어떡해요. 나 둘은 상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창고가 훈장이라도 되는 듯 만지작거리며 독고씨가 이를 드러냈다. 염려사는 뭐라 더 말을 하려다가 자기야말로 요새 애들한테 덤벼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쓴 웃음을 짓고는 독고씨를 응시했다. 고맙네요. 밥값 한 건가요? 그럼. 근데 어떻게 마침 온 거예요? 어르신 밤에 일한다는 거 들었어요. 잠도 안 오고 걱정도 돼서 갔죠. 난 그쪽이 더 걱정되네요. 독고씨는 민망한지 머리를 긁적이고는 다시 수저질을 했다.
도코씨가 당당하게 나서길래 소시적에 싸움 좀 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맞고만 있을 줄은 몰랐네요. 마침 순찰차가 왔으니 망정이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요. 경찰 내가 불렀어요. 응? 부근에 공중전화 있어요. 애들 시비 거는 거 보고 신고하고 온 거예요. 그럼 좀 맞다 보면 경찰이 구해주니까. 순간 염려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덕구씨는 경우만 바른 게 아니라 머리도 좋다. 무엇보다 날 위해 그렇게 순찰도 돌고 대신 맞아도 주고 순식간에 감탄과 감동이 염려사의 머릿속에 뭉게뭉게 차올랐다. 그녀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를 벅벅 긁으며 해장국을 먹는 도코씨를 바라봤다. 소주 한 병 시켜줘요? 도코씨의 작은 눈이 커졌다. 진짜요? 근데 이게 마지막 술이에요. 이거 먹고 술 끊는 조건으로 우리 가게 일 좀 봐줘요. 도코씨의 커다란 머리가 갸우뚱거렸다. 제가요? 도코씨 할 수 있어요. 곧 날도 추워질 텐데 밤에도 따뜻한 편의점에서 머물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염려사는 도코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답을 기다렸다. 도코씨는 시선을 피한 채 곤란한 듯 광대를 연신 실룩이다가 작은 눈을 돌려 그녀를 살폈다. 근데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도코씨 하는 만큼이야. 게다가 나 힘들고 무서워. 밤에 편의점 못 있겠어요. 그쪽이 이해해줘야 해요. 나 누군지 모르잖아요. 뭘 몰라. 나 도와주는 사람이죠. 나도 모르는데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정년 채울 때까지 만난 학생만 수만 명이에요.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도코씨는 술만 끊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동안 도코씨는 자신의 수염을 쓸어대며 입술을 조물딱거렸다. 갑작스러운 제안이긴 하지만 거절당하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다. 도코씨에게 손으로 수염 그만 만지작대고 어서 대답해달라고 독촉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다. 그때 결심한 듯 도코씨가 염려사를 응시했다. 그럼 한 병 더요. 한 병만 먹고 끊는 건 좀 억울해서. 그러도록 해요. 밥 먹고 나면 내가 가불해 줄 테니까 사우나 가서 좀 씻고 머리도 깎고 옷도 좀 사입고 응? 그러고 나서 저녁에 편의점으로 와요. 고마워요. 염려사는 소주 2병을 주문했다. 곧 나온 소주 1병을 그녀가 직접 뚜껑을 따 도코씨에게 따라줬고 그리고 자신의 소주잔도 채웠다. 두 사람은 건배로 고용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